세상 살면서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상식도 통하지 않고 천성이 못되고 입만 열면 맹독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나 군대 선임으로 있는데 사표를 낼 수도 없고 영원히 제대할 수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고부관계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물론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시어머니랑 정말 모녀지간처럼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운이 나빴을 뿐이겠죠. 그런 이상한 사람과 제 시어머니로 만났다는 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거의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깔끔하게 해결됐으니 끝이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죠. 결론적으로 전 지금 행복하답니다. 저랑 남편은 정말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광고회사에 취직해서 정신없는 20대 후반을 보내고 있었죠. 광고회사 말단은 늘 밤낮이 없고 아이디어를 쥐어짜야 하는 게 일상이라 연애는커녕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회사 선배가 연애도 하고 그래야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소개팅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 아는데 소개시켜주고 싶다면서요. 당시 전 사실 연애는 관심 없고 오로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겠다는 야망이 더 커서 그냥 성격 좋으면 아무나 다 괜찮다고 대충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주말에 소개팅 잡았으니 시간 비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엔 쉬고 싶기만 한데 뭔 소개팅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회사 생활이 있으니 나가기나 하자 하고 선배가 잡아놓은 약속 장소와 시간에 대충 차려입고 나갔죠. 의욕이 있었으면 나름 열심히 꾸몄을 테지만 솔직히 이럴 시간에 늦잠이나 1시간 더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옷도 대충 편하게 입고 화장도 대충 하고 나갔습니다. 선배와 같이 있는 소개팅 상대는 선한 인상이었고 눈이 참 맑았어요. 선배가 자리를 비켜주고 단둘이 남겨진 후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전 사실 연애할 여유도 없고 아직 생각도 없어요. 회사 선배가 굳이 만나보라고 해서 회사 생활의 일원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하고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소위 말해 싸가지가 없는 말이었는데 그 남잔 빙긋 웃으면서 저도 그 친구가 한번 만나보라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나와본 거예요. 우리 친구 체면이 있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수다나 떨다 가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잔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했죠. 주로 제가 회사 생활에 대해 떠들었고 그 남잔 잘 경청하며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말이 참 잘 통하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직장 상사에 대해 욕을 해도 그런 건 진짜 화가 날 만하네요. 근데 그분 입장 조금 생각해보자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온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었죠. 전 원래 대충 커피 한잔하고 회사 선배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로만 맞춰준 다음 얼른 집에 가서 마저 잠이나 자려던 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저녁이나 드실래요? 하고 물었죠. 남자는 좋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있을 때 몰랐는데 그 남자 장애인이었어요.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면서 계산을 하러 가는데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남자는 계산을 하고 저를 돌아봤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곤 사태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고 묻는데 머리가 새하얗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직 하나 신뢰할 말만 하지 말자 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굴렸지만 입 밖으로는 네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조금 씁쓸하게 웃으며 왜 얘기 안 했지 하고 고민하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친구가 실수한 거고 다 이해합니다 했어요. 전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아니에요.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가요 하면서 그 남자의 팔을 끌고 나왔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세게 잡았는지 남자가 비틀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을 넘어뜨리다니 제가 너무 당황하고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남자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폭소를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던 전 남자의 어깨를 부축해서 일으켜줬는데 남자가 눈물까지 닦으면서 말하더군요. 진짜 최악의 소개팅이네요. 그 말에 저도 풋 하고 웃음이 났는데 웃음보가 터진 건지 서로 얼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미친 사람들 보듯 쳐다봤지만 저희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주체할 수 없이 웃었어요. 전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아쉬워서 술도 한 잔 마셨죠. 이제껏 소개팅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전까진 외모가 이상하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저는 잘 안 맞거나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았습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더라고요. 전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이었고 남자는 계획적이고 차분한 성향이었습니다. 예컨대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전 저기 괜찮아 보인다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남자는 빠르게 검색을 해보고 저긴 이거가 유명하다 하니 그걸 시키자 하면서 제 의견을 존중하며 본인의 의견으로 보완을 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잔 참 잘 맞는 한 쌍이었죠. 그날 술까지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아주 속물적인 얘기지만 고민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소개해준 회사 선배에게 왜 얘기 안 했냐고 했더니 애가 너무 사람이 괜찮은데 장애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거절을 하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 안 해봤다 하더군요. 사람이 괜찮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남자친구도 꽤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장애가 있는 사람과 사귀는 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받고서도 보름 이상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전 위선을 떨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전 남자를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오래 지속됐죠. 그러다 그 남자에게 죄송하지만 전 아직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죄송하다 하며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이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또 일하며 정신없이 보내다가 문득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지내는 건 어때요? 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한참 후에 전 친구로 지낼 순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답장이 오더군요. 그건 절 이성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마음의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온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전 더 이상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럼 친구 말고 애인으로 지내봐요 하고 답장을 했습니다. 남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3일만 시간을 주세요 했어요. 이보다 완벽한 답변이 있을까요? 고백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답변은 당신이 기다리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안에 꼭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 3일 동안 왠지 모를 초조함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마침내 남자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애인으로 천천히 출발해 봅시다 하는 조금은 상남자 같은 답장이요. 천천히 출발해보자는 말도 좋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현명해 보였거든요. 어쩌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소개팅했던 남자는 남자친구가 되어 저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공예 디자인을 전공했고 흔치 않은 전통 자개공예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 저희 조부모님 세대에나 유행했던 자개로 밥을 벌어먹고 산다니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죠. 대신 다리가 불편해도 아무 문제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전 그의 독특한 직업에도 매력을 느꼈고 저 역시 광고를 만드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그와 창작의 고뇌 같은 것이 잘 통했답니다. 이미 전 그와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소개해준 회사 선배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매우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소개하면서도 될 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대요.
몇 번 소개팅을 해줬는데 다들 남자친구의 다리를 보고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거나 주선자인 본인에게 원망을 퍼부었다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그의 다리가 문제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실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문제기도 했죠. 그래서 전 처음부터 저희 집에도 남자친구에 대해 얘기를 해놨어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랑 사귀고 있다. 몸이 불편할 뿐이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아니다 하고요. 부모님은 걱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연애하는 동안은 별로 참견하지 않으시고 절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서 비장애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셨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걱정이 안 되진 않으셨을 텐데 그런 티를 거의 내지 않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남자친구와 전 5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여느 커플들과 다름없이 권태기도 오고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장애로 인한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도 자주 드나들며 눈도장을 잘 찍어놨고 부모님도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편견 없이 남자친구를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느덧 결혼 얘기가 나오는 나이가 되자 부모님도 조심스럽게 저와 남자친구의 미래에 대해 자꾸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에게 몇 번 미래 계획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만 했어요. 저 혼자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그림을 몇 번 그려보기도 했고 신혼집은 어디로 할지 2세 계획은 어떻게 할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죠.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남자친구에게 좀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친구에게 말하자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장애인이다 보니 섣불리 결혼을 말하기 어려울 거라며 제가 먼저 청혼을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야경이 근사한 라운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보통 남자들이 하는 디저트에 반지 넣고 프로포즈하기를 기획했습니다.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지, 계획대로 안 되면 어쩌지, 오늘 내 모습이 안 예쁘면 어쩌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경에 감탄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프로포즈 시간, 디저트가 나왔고 전 디저트를 먹으며 남자친구가 혹시나 삼켜버렸을까봐 남자친구의 입만 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남자친구는 디저트 안에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전 대학 합격 발표 때보다 더 긴장해서 남자친구를 보는데 남자친구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한동안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무슨 반응이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전 멍하니 남자친구의 빈자리를 보고만 있었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남자친구는 부은 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았죠. 거절의 의미인가? 남자친구는 굉장히 망설이더니 저에게 더듬더듬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고 나에게 이런 사람이 와줘서 정말 행운이야. 자기의 그 마음 정말 감사해. 하지만 난 이 반지를 받을 수 없어. 어쩌면 예상이 했던 대답이었기에 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장애가 문제였다면 난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 연애도 결혼도 나에겐 똑같다. 그러니 그 얘긴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난 당신의 진심을 듣고 싶다. 나랑 결혼해 줘라. 남자친구는 다시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 결혼할 수 없어. 전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며 저를 따라왔지만 아무래도 제 걸음걸이가 빠르니 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을 집안에서 두문불출을 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걸 아셨기에 결과를 짐작하고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만 보고 계셨죠. 그러다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돌아가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는 밖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어서 다리도 불편한 사람을 차마 오래 세워두지 못하고 집으로 들이셨죠.
전 남자친구를 아직 볼 마음이 없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부모님이 이러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죠. 남자친구는 방문 앞에서 저에게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자기 보내서 미안해. 내가 결혼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있어. 그건 바로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시래요. 남자친구가 다리를 다친 것도 사실 어머니가 화가 난다고 아기였던 남자친구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고만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기 자식을 집어던졌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요약하자면 말이 상스럽고 생각이 편협하고 행동이 거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식인 본인조차도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고 하나뿐인 동생은 아예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가끔 명절 때 집에 가면 하나 남은 자식에게 잘해줄 법도 한데 명절 지나고서 머리가 한 주먹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부모 위에 자식 있는 게 아니라 자식 위에 부모 있는 꼴이래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마 절대 견디지 못할 거라고요. 자기는 몸 불편한 자신을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 은혜가 있어서 차마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대요. 결혼할 여자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얘기를 다 하고서 남자친구는 자기도 저와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고 이렇게 저를 잃고 싶지 않다고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전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죠. 돌이켜보니 남자친구는 부모님에 관련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대놓고 나쁘게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남자친구에게 딱 한 번만 그 악명 높은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요.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 전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계시는 경기도 외곽의 동네로 갔습니다. 옷도 최대한 잘 차려입고 양손 바리바리 선물도 사고요. 남자친구는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굳이 지금 봐야겠냐고 지금은 돌아가고 나중에 오자고까지 하더라고요. 전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면 미리 부딪혀보는 게 낫다면서 남자친구를 끌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남자친구 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도 옴짝달싹 하지 않으셨고요. 분명 남자친구가 결혼하려는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일주일 전부터 말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이런 상황도 미리 언지를 해줬었어요. 들어가면 분명 기싸움 하려고 눈도 안 마주치려 할 것이다 하고요. 남자친구가 어머니 손님 왔으니 좀 일어나 보세요 하자 그제야 민기적대며 일어나시더군요. 전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고 인사를 했지만 대답도 없이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전 조금 고민하다가 질 수 없지 하는 심정으로 제가 사온 과일들을 꺼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과일 깎아올게요. 사과 좋아하세요? 포도? 전 팔을 걷어붙이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싱크대는 솔직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물때가 가득 끼고 음식 쓰레기는 꽉 차 있고 생각 같아선 락스를 싹 뿌리고 청소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봐도 눈길 한번 안 주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밀치더니 착한 척 안 해도 된다 이해. 그리고 이렇게 남의 주방에 불쑥 들어오는 것도 실례란 거 안 배웠니? 가정교육 알만하구나 하시더라고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 사이사이 정말 가시가 박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전 전혀 상처받지 않고 네, 제가 잘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어요. 남자친구가 욱하는 것을 느꼈지만 제가 막아서면서 진정시켰고요.
어머님은 과일을 대충 씻어서 식탁에 놓고 먹어라 하셨습니다. 전 어머님께 먼저 과일을 집어서 드리고 남자친구에게도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흠 잡을 거 없는지 관찰하는 눈으로 계속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한참 어색한 침묵이 감돌다가 어머님은 훅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한다고? 전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 웃으며 네 하고 대답했더니 내 아들이 장애인이라서 결혼하려는 거니?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고 혜택도 많이 받으니까 그것 먹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머님은 나 솔직한 거 알면서 뭘 그러냐고. 내 성격이 좀 그렇다. 근데 뭐 얘 같은 절름발이랑 결혼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보니까 그쪽이 엄청 꿀리는 것도 아닌데 뭐 볼 게 있다고 이런 애랑 결혼하겠냐. 밤에 제 구실이나 할지 모르는데 어쩜 자기 자식을, 그것도 몸 성치 않은 자식을 그렇게 비하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단단히 각오하고 갔던 저였지만 그런 저조차도 뭐라 대꾸할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몰랐네요. 더욱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어머님.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어머님은 할 거면 빨리 해라. 더 나이 들어서 애 낳지 말고. 예전엔 30 넘으면 노산이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뭔가 더 얘기가 오갔지만 주로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얘기, 주변 사람 욕하는 얘기 등 그다지 영양가 없는 얘기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더 못 참겠는지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자친구는 집을 나와서 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무룩하게 있었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전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님이 할 거면 빨리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건 곧 허락이라는 말이니까 결혼식 준비를 하자고 했죠. 사실 전 넌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정도로 미친 시어머니를 상상했었기에 생각보다는 양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돌이켜보면 과일도 깎아주시고 결혼도 허락해주시고 말과 태도가 문제지 행동은 아주 비상식적이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어머님의 무례한 언사를 편들어주거나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제 문제를 들으신 부모님은 결혼하면 남편이 계속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한다. 결국 부모 자식 간이라서 마누란 나중순이가 될 거다 하시며 결혼에 대한 반대 의사까지 내비치셨어요. 전 남편이 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거면 결혼한 후에 고민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상견례나 다른 여러 허례허식은 모두 패스를 했습니다. 분명 어머님 쪽에서 뭔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다행히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에만 신경 쏟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얻는 과정에서 저와 남편이 일하는 곳 중간 지점에 마침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사놓은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거길 저희 보고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로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조촐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고 남자친구는 남편이 되어 저의 곁에 서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쪽 하객은 거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실수할까봐 걱정했는데 남편이 뭔가 단단히 단속을 해뒀는지 결혼식 내내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사라지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신혼여행 가면서 시어머니도 같이 여행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었대요. 남편으로서 나름 머리를 써서 시어머니의 입을 아예 원천 봉쇄했던 거였죠. 남편 역시 저와의 결혼식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평생 절 변함없이 사랑을 할 거라 약속했고 전 남편의 다리가 되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됐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신혼집을 시댁에서 너무 멀리 잡았다면서 불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아들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며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고요. 남편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집요하게 비밀번호를 요구해서 하는 수 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집안을 들쑤셔 놓고 가기 일쑤였어요. 시댁 싱크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었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들이닥쳐선 가구 배치가 잘못됐네, 벽지색이 이상하네, 쓸데없는 가전이 많네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냉장고를 다 엎어놓고 가시는 거였어요. 집에 오시면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고 제가 한 반찬들을 다 꺼내서 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한 반찬까지도요. 오래돼서 버리는 거라면 저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어제 한 반찬은 너무하잖아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남편이 이런 짜고 매운 거 먹으면 염증이 심해져서 다리가 더 아플 거라는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전혀 근거도 없는 이유로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반찬이 건강에 좋고 맛있다면서 다 비워낸 냉장고에 본인의 반찬들로 집어넣고 가셨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저와 남편이 사는 집에 본인의 영역 표시를 하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 역시 몇 번을 울컥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하고 결혼을 한 것이었으니 견뎌내자 다짐하며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에 찾아와서 한참 동안 신세한탄을 하다가 갔어요. 전 재택근무를 해야 해서 사실상 집에 있어도 출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 따윈 안중에도 없으셨죠.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갈등이 극심했다고 해요.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자주 머리채를 잡혀 길바닥을 끌려다녔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방어하다가 시아버지를 칼로 찔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아버지의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일로 헤어지게 되었대요. 하지만 언제든 시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 자기한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십 년 동안 밤에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고 해요. 제가 정신의학과 의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오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쇠약과 피해망상 같은 마음의 병을 얻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날 미친년으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내 아들이랑 내 재산 다 빼먹으려는 거지. 그리고 너도 내 아들도 칼로 찌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도 못 꺼냈죠. 전 괜한 분란을 만들까봐 남편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냉장고 내용물이 자주 바뀌고 시어머니의 흔적이 자꾸 보이니 바보가 아닌 이상 시어머니가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번호를 절대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시어머니께선 아무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문을 열려다가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자 흥분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문 열어! 전 놀라서 황급히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도끼 눈을 뜨고 너 일부러 비밀번호 바꿨지 나 엿먹이려고 라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전 어떻게 대꾸할 말이 없어서 남편이 비밀번호 바꾸고 싶다고 해서 어제 바꿨는데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짜고짜 제 뺨을 올려붙이더라고요. 고개가 휙 돌아간 채로 상황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볼이 불에 대인 것처럼 후끈거리더라고요. 지금 나 맞은 거야. 저는 아프고 화가 나기보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죠. 이 여우 같은 게 내 아들 꼬셔내서 나랑 이간질을 시키려 해? 네가 바꿨겠지. 어디 내 아들 핑계를 대? 제 뺨을 후려갈긴 후 시어머니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게 고조되는 듯 이후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 뱉어냈어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퍼붓고 난 후 시어머니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비밀번호가 바꾸기만 하면 다 불질러버리겠다고 가버렸어요. 전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늘 자주 연락하던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연락이 안 되자 집에 찾아왔고
제 상태를 보고선 단박에 자기 어머니 짓이라는 걸 눈치채더라고요. 정 그간 누르고 있었던 서름을 토해내듯 남편에게 울며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갈 기세였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처음 보는 모습에 전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이라도 끊을 것 같아서 남편을 말렸죠. 저 때문에 연까지 끊으면 남편도 상실감이 클 거고 무엇보다 시아버지도 칼로 찌른 시어머니가 언제 또 칼 들고 찾아올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그렇게 지내자 하고서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다는 그 충격은 정말 잊히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통증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씀드리지 못했죠. 아셨다간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치셨을 텐데 전 아직 남편은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전 연애할 때와 다름없이 지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로 인한 갈등이 없진 않더라고요. 전 괜히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끔 남편이 제 고민에 무심한 느낌이 들면서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싸우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떨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전 그때 승진도 하고 일이 많이 바빠서 아이를 가질 여유는 없었고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더 자주 찾아올 것이 뻔했기에 미리 겁이 났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더 늦기 전에 남편과의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의하게 됐죠. 아이는 어렵지 않게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제가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오셨고요. 역시나 예상했듯이 무례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늘어놓으셨어요. 애는 무조건 자연으로 낳아야 된다. 낳다 죽어도 자연에 섭니다. 생각해야지. 요새 다들 애 낳고 간다는 산후조리원은 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 봐줄 거다. 그리고 그 돈 나한테 줘라. 기왕이면 할머니가 봐주는 게 좋지. 전속으로 어머니가 화난다고 남편이 집어 던졌다면서요. 손주도 집어 던질 줄 어떻게 알고 믿고 맡기나요? 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너 정도 나이면 노산이었는데 애가 장애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유, 아빠가 거기에 대해선 잘 아니까 그건 좋겠네. 이런 들을 가치도 없는 헛소리를 계속 떠들어대는데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르더라고요. 특히 아이에 대한 험담은 참기 힘들어서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손주인데 아들에 이어서 장애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하고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임신 초기고 일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었지만 저 사실 그리 만만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랑 남편의 어머니니까 참고 산 거지 솔직히 어디 가서 지고 사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당연하게도 또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악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제 한 말에 발작 버튼이 눌려져서 초기 임산부 며느리 앞에서 아주 생 난리를 부르고 갔습니다. 그래도 손주 임신을 했다는데 이성은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건지 저에게 손을 대진 않았어요. 전 그 이후로 남편에게 얘기해서 친정으로 피신을 갔고요. 저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는데 10달 동안 저 시어머니를 견디다 보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란 판단에서였어요. 남편도 이해하고 절 친정에 보낸 후 혼자 신혼집에 아기 방을 만들며 아기 맞을 준비를 했고요. 매주 친정으로 저와 아기를 보러 오고요. 남편이 노력한 덕분인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연락조차 없었고요. 아기는 별 탈 없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가 넘게 진통을 하다가 낫는 도중에 아이 머리가 골반에 걸려서 자연분만 도중 긴급으로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진통과 수술을 모두 하는 최악의 경우였지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토실토실한 사내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마도 아기 보겠다고 난리를 피웠을 테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철벽을 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그것도 집념이라고 친정 부모님이 가시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 배웅한다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본다며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좀 쉬려고 누웠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얘 애는 세상에서 너 혼자 낳니? 네 남편도 참 유난이다.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제 침대에 발을 뻗고 앉으시더라고요. 좀만 애써보지 자연분만해야 애가 면역력도 좋고 건강하다던데 모성애가 부족했나 보다. 자연분만 애찬론자였던 시어머니였기에 그 정도 독설은 예상 가능했죠.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짜고짜 제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더라고요. 처지라도 잘 나와야 될 텐데 손자 배 골겠다 얘. 저는 아이 낳은 지 몇 시간도 안 된 상태라 기진맥진하고 배는 수술하고 꿰맨 상태라 뻐근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부터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애 낳고 온 사람한테 좀 좋게 말할 수 없어요? 애 낳느라 수고했다. 그 정도 말은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는 질 수 없다는 듯 아주 애 낳았다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여? 막 이러면서 병실에 있던 출산 가방이며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소란에 지나가던 간호사가 놀라서 들어왔고 시어머니를 질질 끌어당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내고 저에게 와서 계속 진정시켜주는데 가장 축복받아야 할 아기 낳은 날에 이런 봉변을 당해야 했던 것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호르몬 영향인진 모르겠지만 그땐 정말 남편조차 꼴 보기 싫어서 나가버리라고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남편은 저에게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는 걸 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때문이었겠죠. 정말 결혼 당시 예상도 하고 각오도 했지만 시어머니란 존재가 이렇게나 저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미치게 할지 몰랐어요.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 둘 중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악몽이었죠. 게다가 아이가 생겼으니 앞으로 시어머니의 접근은 더욱 집요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대로 친정에 잠시 피신해 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끊어내지 못한 남편에게 더 바랄 필요도 없고 아기 엄마인 제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전 시어머니와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툭하면 손을 올리거나 물건부터 집어던지는 시어머니라 밖에서 보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시어머님 뭐가 그리 늘 당당한지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커피 시켜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딱 시켜서 테이블에 앉았죠. 시어머니는 도전적으로 피식 웃더니 너도 한 성깔 하는구나 이러더라고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내키는 대로 연락하지 마시고 당연히 방문도 안 된다. 그래도 어쨌든 명목상 손자니까 아예 안 보여드리진 않을 거다. 한 달에 한 번은 볼 수 있게 해드린다. 단 공개적인 곳에서 남편과 저 모두 있는 자리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아이만 따로 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도 크게 양보한 거지만 만약 이 정도의 조건도 지키지 못하신다면 저도 앞으로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물론 손자도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나오자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가 천륜을 끊으려 들어?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은 나 못 버려.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내 거니까. 전 코웃음을 치면서 대꾸했죠. 어머님, 어머님 아들도 자기 아들 못 버릴걸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다리 그렇게 만들고 평생을 시달리게 만든 자기 엄마를 버릴까요?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자식을 버릴까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 연 끊었다고 하던데 남편이라고 못할까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대꾸할 말을 찾았지만 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 말 못하던 시어머니는 제 커피를 탁 쳐서 바닥에 쏟아버리더니 자리를 벗어났어요. 제 머리채를 잡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커피를 저에게 뿌릴 것을 생각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시켰던 거였는데 커피만 바닥에 쏟고 갔다는 건 사실상 시어머니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전 제 점잖은 협박에 먹혀들었다는 걸 알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다행히도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의 약속대로 제가 말한 날짜에만 집에 방문했고 저의 규칙대로 철저하게 위생관념 속에 아기를 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전 단 한 번이라도 또 예전처럼 폐악질을 부리면 당장 쫓아내기 위해 벼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라고 손주가 예뻤는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가끔 애기한테는 천기저귀를 써야 한다느니 분유를 먹이면 비만 된다느니 하는 거슬리는 말을 궁시렁대긴 했지만 그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커서 곧 뒤집고 기어다니고 걸음마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서 한숨을 쉬더니 벌써 걸어다니네, 매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한 달에 한 번 애기 볼까 말까 하세요. 손주 잘 키우고 있으니 걱정 마시죠?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그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도 이제 복직한다고 하지 않았니? 애기 너무 일찍부터 어린이집 같은데 보내면 안 돼. 그래도 5살 이상은 되고서 그런데 보내야 돼. 내가 와서 봐줄게. 그런 식으로 계속 찔러보더니 어느 날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아기 보는 날을 늘려달라고 욕을 했습니다. 전 어머님 약속 잊으신 건 아니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하고 거절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성질 못 참고 욱해서 뭐라고 하려다가 씩씩대며 집으로 갔습니다. 전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약속된 날도 아닌데 신혼 때처럼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정말 시끄럽게 배를 눌러대더라고요. 아기는 낮잠을 자다가 깨서 서럽게 울고요.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안 가고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눌러대서 옆집 사람까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그때 한번 바닥을 쳤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늦게 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예, 너무 그렇게 시자라고 밀어내지 마라. 나 그래도 너네 비위 맞춰주면서 잘 지내잖아? 나같이 괜찮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전 우는 아기를 달래다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봐 또 분유 먹이는 거. 젖통이 작으니 할 수 없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시 한번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대꾸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겨우겨우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계속 떠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왔다가 너무 우리 손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솔직히 너무 멀잖니? 왔다 갔다 4시간이다. 4시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같이 사는 게 좋겠는데 그건 네가 당연히 싫어할 테고. 당연한 소리를 하시네요, 어머님. 저봐 저 싸가지 말아먹은 거. 나도 너랑 같이 사는 거 싫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오는 거야. 마침 매물도 몇 개 있더라고. 설마 내 집 내가 이사한다는데 그것까지 트집 잡을 거니? 그건 못하겠지? 그치? 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간신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요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여기로 이사 오려면 어머니 집 팔아도 빚 많이 져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부모님이 돈 많으셔서 좋겠다 넌. 그래 네 말대로 이 집 집값 많이 올랐더라구나. 제일 낮은 가격도 10억 원이던데. 너랑 네 남편이랑 갓난아기까지 셋밖에 안 사는데 이런 평수는 너무 넓지 않니? 너무 넓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같은 아파트에 있는 집 2채를 사는 거야. 평수 좀 줄이고 조금 외곽으로 이사가면 한 채당 5억이면 살 수 있다고.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전 너무 황당한 나머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고를 해야 저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제가 피식피식 웃자 단번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나 비웃니? 어머님,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 집을 저희가 왜 팔며 왜 이사를 가요? 단지 어머님이 아기를 자주 보고 싶어서? 세상에, 어머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오늘은 아기 보러 오는 날 아니잖아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게요. 마침 아기가 다시 뒤척이다 울음을 터뜨려서 전 아기를 보러 가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어요. 제가 방심했죠. 시어머니는 뒤에서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잡곤 다른 한 손으로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건방진년! 제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연달아 2번, 3번 계속 제 뺨을 때렸죠. 때릴 때마다 건방진년, 재수없년 하면서 욕설을 내뱉었었고요. 제가 악을 쓰면서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밀치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벌러덩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 소나기에 제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전 저 미친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했듯이 아기를 해코지할까봐 아기가 있는 방문 앞을 막아 서고서 급히 휴대전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급히 긴급 전화를 눌렀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에 미친 여자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제 뺨을 때리고 아기를 해치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조금 당황해하며 멈추더니 곧 당당하게 웃더라고요. 야, 자기 아들 집에 들어왔는데 무슨 내가 무단 침입을 해? 꿀리는 거 없으시면 경찰 기다리시죠? 내가 꿀릴 게 뭐 있어? 경찰이고 대통령이고 다 오라 그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앉아 뻔뻔하게 경찰을 기다렸고 곧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은 제 퉁퉁 부은 얼굴을 보고 놀랐고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경찰들은 곧장 서로 가시죠 하며 시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여기는 내 아들 집이고 저 여자는 내 며느리고 저 아기는 내 손자다 했습니다. 전 아니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당신 며느리예요 아줌마 하고 대꾸를 했죠. 시어머니는 당장 벌떡 일어나서 뭐 아줌마? 이년이 멀쩡한 사람을 미친년으로 만들어?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공격하려고 하자 경찰들은 시어머니를 양쪽에 끼고 질질 끌고 가면서 일단 서해 가서 확인하시죠 하고 제지를 했어요. 경찰들이 끌고 가는 와중에도 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발광을 하더라고요. 전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안고서 다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하는 각오를 다지면서요. 시어머니는 곧장 현행범으로 끌려갔고 전 아기와 아기 물품을 챙겨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다 폭발시키는지 아주 난동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다시 발작하듯 달려들어서 일은 편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뭘 증명할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아줌마, 그렇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굴면 진짜 유치장 들어갈 수 있어요. 경찰의 경고에 겨우 조금은 잠잠해진 시어머니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따졌죠. 저 년이 얼마나 독한 년인지 아세요? 제가 애기 할머니인데 제 손주인데 제 맘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제 아들도 완전 홀려가지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아주 가족 사이를 다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년이라니까요. 경찰은 어떻게 된 거냐고 저에게 물었죠. 전 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은 저 아줌마 아들 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집이라고요. 당연히 아기도 제 아들이고 저희 부모님 손자예요. 그리고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저랑 저 아줌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거 주거침입죄에 폭행죄에 협박죄, 모욕죄, 집 기물들 부쉈으니까 손괴죄까지 다 가능하죠. 아기 홈캠에 다 찍혔으니 증거 필요하시면 제출할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보다가 눈알을 굴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난 네 시어머니야. 그 애기는 내 손자고. 대체 무슨 소리야? 전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줌마,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몰랐지? 우린 애초에 아무 사이도 아닌 남남이었다고. 그러니까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랬어. 사실 혼인신고하지 말자고 한 건 남편의 의견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 것이 걱정스러워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와 시어머니가 만났던 날 자기의 걱정은 분명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을 했대요. 하지만 절 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서 직접 프로포즈까지 할 정도였으니 결혼을 안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어머니와 전 완전히 남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했지만 그렇게 한 남편의 선견지명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유치장에 갇혀버렸습니다. 비록 몇 시간 정도밖에 갇혀있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의 못된 성질을 꺾긴 충분했어요. 전화로 사정을 들은 남편은 급히 집으로 왔고 엉망인 집과 제 퉁퉁 부은 얼굴 그리고 홈캠에 찍힌 시어머니의 폭력적인 모습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왔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니를 집에 잘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남편은 어머니랑 연 끊기로 했다 미안해 하고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울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면서 당신에겐 나랑 우리 소중한 아이가 있잖아 하고 위로를 해줬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연을 끊자고 하자 길길이 날뛰며 자식 새끼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너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대요. 저도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몇 번 남편에게 나와 시어머니 관계는 남이니 그럴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인연 끊으면 당신이 괴롭지 않겠냐.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님이랑 화해하는 건 어떻냐 하고 권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어.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닌데 아기가 생기니 오히려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자유지만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가족이라는 건 잊지 말라면서 위로해 줬죠. 저는 긴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이라 제가 복직하고 나서부턴 거의 모든 육아를 전담했죠. 마치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쏟으려는 듯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부모님도 그간의 일을 들으시고 남편을 이제부턴 아들로 생각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호적상 가족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행복도 찾았고요. 저희는 앞으로 셋째까지 낳을 계획이에요. 남편에게 더 많은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거든요. 피도 호적상으로도 아무런 연관 없는 남남이지만 그 사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풋풋한 새댁이에요. 전 40이 넘으면서 제가 결혼을 아예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남편을 알고 지낸 건 오래됐습니다. 남편이 제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서 꽤 오래 음식점을 운영해 왔거든요. 남편 식당 단골로 다닌 세월이 10년 가까이 돼요. 전 워낙 야근이 잦은 일이라 직장에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 밥보다 남편네 식당에서 남편이 만들어준 밥을 먹은 세월이 더 깁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연애는 길게 하지 않았어요. 반년 딱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둘 다 40이 넘어서 한 결혼이다 보니 불필요한 형식들은 제외하고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서 식을 올리기로 했죠. 저도 남편도 둘 다 일 말고는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 준비하는 내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부딪히거나 불평불만을 가질 일이 없었어요. 사실 둘 다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제가 워낙 일 말고 다른 일엔 대면대면하는 성격이라는 걸 친정 식구들은 다 알다 보니 친정에선 별다른 얘기가 없었죠. 오히려 제가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서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전 집에서 막내이기도 했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에요. 그래서인지 기대하시는 바가 친정과는 아예 달랐죠. 더군다나 남편네가 종갓집이랍니다. 종친들이 한 동네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살 정도로 가깝기도 하고 옛 문화를 고수하고 계시는 보수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까지 잔뜩 신경 쓰고 찾아뵀어요. 더 긴장됐던 게 사실 시댁에서 남편은 애물단지로 불리거든요. 아직도 조선시대 때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은 집안이다 보니 남자가 음식 장사를 한다는 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서울에 올라가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거기다가 종친 중 남편과 남편 동생만 장가를 안 가서 골칫덩어리였다네요. 학벌 좋아, 인물 좋아,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놈이 갑자기 정신 나가서 그 먼 서울까지 혼자 올라가서 국자나 들고 술이나 파는 장사를 하더니만 이젠 장가도 못 가고 앉았네. 아이고. 아버지가 예뻐하시는 잘난 변호사인 준석이도 아직 장가 못 갔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자연스레 하게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하도 시동생과 차별과 비교를 받으며 커서 시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릴 때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른답니다. 항상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동생과 성적표를 대놓고 비교하기 일쑤였고 언제나 공부를 잘하는 동생만 칭찬하고 인정하셨대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다 늙어서까지 두 아들놈 시중이나 들고 있어야 한다니. 준석이랑 나랑 둘 다 독립해서 나간 지가 언젠데 어머니가 무슨 우리 시중을 둔다고 그러세요? 다른 집은 다 있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만 하나도 없잖아. 덕분에 그냥 매일 나만 혼자 제사 준비해 명절 준비한다고 하다못해 김장까지 나는 다 혼자 하잖아. 다른 식구들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다 같이 하는데. 제사나 명절날 데려다 일 시키고 김장날 불러서 부려먹으려고 며느리 데려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집에 누가 시집오고 싶겠어요. 그럴 거면 결혼할 여자 생겨도 전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리고 몰래 결혼할 겁니다. 뭐야? 이놈 새끼. 집안에 장남이라는 놈이 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네가 잘나면 어떤 여자든 좋다고 따라오지. 네 놈이 변변치 않으니까 주변에 여자 하나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은 집안에서 말 안 듣기로 유명했대요. 뭐든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움직였답니다. 종갓집 장남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시동생은 남편과 달리 그래도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까지 됐어요. 장가를 안 갔다는 이유로 간혹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남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잔소리하시면 하시는 대로 다 듣고 본인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면서 결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거든요.
더군다나 변호사로 집안의 자랑거리니 시부모님도 시동생에겐 비교적 너그러우셨죠. 그래도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땐 시부모님 두 분 다 절 반겨주셨습니다.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던 남편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반겨주시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성격이 보통 여자들과 좀 달라요. 나긋하니 여자다운 면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옷도 매일 후드나 면티에 청바지만 입고 화장도 잘 안 해줘요. 좋아하는 거라고는 운동이랑 먹는 것 말고는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취미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간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웬만한 건 다 알아서 해달라고 계약을 하고 왔는데도 골라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부터 메이크업 상담은 물론이고 심지어 식장에 장식되는 꽃까지 신부가 골라야 한다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지쳐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웨딩 촬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뭔가 고르고 상담받기 귀찮아서요. 대충 남편과 휴가 때 바닷가에 가서 사진이나 몇 장 찍어오는 거로 만족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탐탁치 않으셨나 봐요. 처음에 새하게 너랑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걸리기야 했지만 그래도 직업이 공무원이라길래 우리 아들보다는 낫겠지 싶어 덥석 허락했는데 어쩜 넌 여자애가 그렇게 결혼식에 관심이 없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고 싶어? 어머니, 전 사실 누가 대신 준비 좀 하고 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찮은 건 다 안 한다고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성향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 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년 넘게 살면서 누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건 된다 안 된다 지적하고 구박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며 형제들도 제가 워낙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걸 알아서 일절 제 일엔 참견들을 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며느리에 대해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조건 듣기 싫어도 자신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일이 일단락되고는 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게을러서 앞으로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니? 넌 주변에 친구들 결혼할 때 보고 배운 것도 없어. 네가 아무리 네 성격대로 귀찮은 건 안 하겠다고 해도 결혼은 집안의 인륜지 대사야. 엄연히 양가에 어른들이 있는데 멋대로 다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전 결혼해서 살림을 잘할 계획도 남들 하는 결혼식처럼 호화찬란하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잔소리 폭격에 시달릴 것 같았거든요. 알아들었으면 이거 받아. 우리 집안에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네가 이 정도는 준비해와야 우리 집안 면이 서. 시어머니의 폭풍 호통을 듣고 나서야 미리 준비하신 혼수 예단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종이에 적힌 내용은 마치 다른 나라 말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제겐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결혼하면 식장에 가서 갈비탕이나 먹을 줄 알았지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게 많은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예단 혼수는 고민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대로 다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종갓집이라는 걸 처음부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진작 알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 준비에 너무 무신경했던 건 사실이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하신 것만으로도 착실하게 준비해서 만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 않더군요. 이게 종이에 적힌 대로 무작정 따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제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시부모님 한복은 그렇다 치고 시할머니부터 고모 한복까지 다 해드려야 한다네요. 거기까진 식구가 많은 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친정 엄마도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당연히 챙겨야 하지 어쩌겠냐 하시고요. 저희가 이래저래 많이 양보한다고 했는데도 끝이 없더라고요. 한복집도 아예 시어머니가 지정을 해주셨어요. 집안 대대로 다니는 곳이 있다면서 꼭 거기서 해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번거로우셨겠지만 가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이 한복집을 고집했는지 아실 거예요. 바느질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서울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집이라면서 한복집을 아주 극찬하셨어요. 저와 친정엄마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큼 예쁜 한복이 나오겠지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엄마도 한복을 하기는 해야 했으니까요. 시할머니와 고모들을 다 모시고 나온 시어머니는 이미 한복집에 와 계셨습니다. 가게 안에 원단이란 원단을 다 꺼내서 걸쳐 보시고 패션쇼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알아서 고르시라고 하고 제가 와서 결제만 할 걸 그랬나 봐요.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다 보니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 말들이 은근히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구순이 넘으신 시할머니는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눈으로 원단을 보고는 이거저거 딱 손짓하시더니만 색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크 원단 중에 가장 좋은 광택 명주라며 이 한복집에 있는 원단 중에 제일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아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애라 그런가 40이 넘었다기를 쭈글쭈글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네.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나이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칭찬인지 구박인지 알아챌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다 화장하고 꾸미면 모르는 거지.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요? 여자 나이 40이면 생산성은 이미 떨어졌다고 봐야죠. 시할머니 양쪽에 딱 달라붙어 계신 고모님 두 분은 친정엄마가 계신 앞에서도 제 나이가 어쩌고 생산성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전 듣는 내내 기분이 딱 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보처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서려고 했습니다. 전 아이 생각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더니 엄마가 대뜸 나서시더군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여자 나이 40이면 딱 좋지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이런 힘든 시대에 굳이 뭘 애까지 나와서 고생을 해요? 자기들이 화목하게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전 우리 자식한테 애는 안 낳아도 된다고 가르쳐요. 자기 행복이 우선이라고요. 전 친정엄마의 말씀에 사실 놀랐습니다. 제 앞에선 항상 부부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결혼을 서두르라고 잔소리하실 때는 언제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나이 많다고 구박하는 것 같으니까 애써 본인이 총대를 매시더라고요. 전 괜히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안 당해도 될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게 당연한 일이지. 자기들끼리 놀고 먹겠다고 며느리로서 도리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집안은 어쩌고요. 명색이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어머, 종갓집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세련돼졌다고들 하던데 이 동네는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젊은 고모님들까지 옛날 옛적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전 엄마가 괜히 민망해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친정엄만 혹여나 제가 기죽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시어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할머니가 그만하라고 멀리서 온 안사도 모셔놓고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시고모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때까지 원단을 고르며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얄미운 얼굴을 하고 바로 나서셨습니다. 이래서 딸은 친정엄마 닮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새아기가 내가 한마디만 해도 또박또박 10마디를 하길래 집에서 막내로 자라 철딱서니가 좀 없나 보다 했더니만 안 싸두니 집안에 어르신이 계셔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잘 못하시니 애가 그대로 배웠나 보네요. 시어머니는 고상한 척 말을 뱉어놓고는 한복을 고르셨어요. 그러곤 시할머니와 고모님들이 고른 원단 색상을 한복집 직원에게 얘기하곤 먼저 나가버리셨습니다. 전 결혼 전부터 이미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 같았어요. 뭐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없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와 제 한복을 다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계산서에 뭐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 곧바로 이건 더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솜니부를 20채나 주문을 하셨대요. 식구들에게 나눠줄 예단으로요. 물론 시댁 형제분들에게 드릴 선물 정도는 저와 친정엄마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복집에서 직접 천연 솜을 넣어 솜바느질 해서 만든 비싼 요를 예단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20채나요.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아무리 집안 전통이어도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주문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친정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신 틈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이불을 하려고 하셨으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네가 이래서 아까 그 소리를 한 거야? 너는 애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배워 먹은 거니? 아니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니? 그거 이불 얼마나 한다고 내가 일일이 네 허락받고 사야겠어? 전 갑자기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전 순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울컥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버릇이 없다 하고 말대꾸한다고 하시니 더 할 말이 없었죠. 마치 제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원래대로라면 다 같이 식사라도 한 끼 함께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제 마음이 좋지 않아 그냥 그대로 저와 엄만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역차 혹은 집안의 문화가 달라 생기는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저와 친정엄마 입장에선 좋게 넘어가기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은 제가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신혼집 구할 때도 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저의 직장과 남편의 가게가 있는 동네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굳고 반대하셔서 직장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터미널 근처에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명분은 시 어른들이 올라오셔서 오려면 무조건 터미널과 가까워야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하지만 남편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 집값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 둘 다 워낙 직장이나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전세라도 직장 근처에 얻고 싶었거든요.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희 의견에 시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너희는 젊은 애들이 뉴스도 안 보냐?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말도 많은데 전세는 무슨 전세? 그리고 부모가 신혼 때부터 자가로 집을 사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사실 자가로 사긴 했지만 집값의 30% 정도 시아버지가 해주셨고 제가 모은 돈으로 20%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50%는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고요. 사실상 반반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30% 해주신 걸 가지고 전부 다 당신들이 집을 사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구셨습니다. 물론 집을 사는데 도와주셨다는 게 감사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뭐든지 저희 의견을 얘기하기만 하면 다 틀린 소리라고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시면서 저희 의견은 다 무시해버리시고 들어주지조차 않으시니 속상했습니다. 저희 친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미안해. 내가 벌어놓은 게 많았으면 당당하게 내가 다 한다고 하고 일절 도움 안 받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동네에 집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다 고생하고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시부모님에 대해 워낙 잘 아는 남편은 언제나 제게 미안해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자신의 말조차 통하지 않는 부모님을 답답해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시부모님과 다투면서까지 변하길 원했죠. 그래도 전 다행인 게 시댁이 멀리 있다 보니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특별히 힘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신경 쓸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집안에 그토록 많은 행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 식구들이야 워낙 제가 집안일엔 무지하고 바쁘다는 걸 알고 계시니 일일이 절 필요로 하는 일이 없었지만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의 모든 행사마다 일주일 전부터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제게 곧바로 연락하셔서 통보를 하셨죠. 행사 대부분이 제사와 집안 어르신 행사였습니다. 다음 주엔 우리 당숙 제사니까 그 전날엔 본가로 와야 된다. 그래야 시간 맞춰서 출발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엔 윤석이 작은아버지 생신이니까 미리 전화드리고 주소 보낼 테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골라서 보내. 정말 일방적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은 시댁에선 다 통하질 않았습니다. 제 의견이나 제 상황 같은 건 전혀 염두하지 않으시고 뭐든 멋대로 통보를 하셨어요. 전 아무리 시댁 일이라고 해도 어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제 일이 시댁 행사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제사고 작은아버지 생신 선물이고 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남편 뒤에 숨어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속 다투게 두고 지켜보기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 고민 끝에 시아버지에게 제 상황을 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며느리 말도 들어주시겠지 싶어서요. 아버님, 집안의 행사가 워낙 많은 거야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일이 워낙 많은 업무를 직장에서 맡고 있다 보니 그렇게 갑자기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맞으면 당연히 제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매번 참여하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제사는 아무래도 제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갈 수 없고요. 작은아버지 생신은 제가 윤석 씨에게 따로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저희 작은아버지 생신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성인이 되곤 잘 만나지도 않았고요. 친정과 달리 시댁 분위기가 가족끼리 돈독하게 다 챙겨야 하는 분위기면 챙기긴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작은아버지니까요. 물론 가족끼리 서로 생일도 챙기고 제사도 챙기면서 살면 참 좋죠. 저희 집, 우리 집 나눠서 하는 것도 야박하고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내 부모나 내 조상도 매번 챙기기 불가능한데 얼굴도 모르는 시댁 어르신 제사와 생신을 어떻게 챙긴답니까? 저도 솔직한 심정으론 시아버지에게 제가 거기를 왜 가야 하냐고 혹은 왜 전화해야 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도 시아버진 난리가 나셨습니다. 무슨 공무원 나부랭이가 대통령이라도 된다니? 누가 보면 나란 일 하는 줄 알겠다. 너는 나이살이라고는 먹을 대로 먹은 애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어? 나이 40 넘은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하루라도 빨리 어른들한테 손주라도 안겨주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맏며느리로서 집안일에 알아서 척척 나서야지. 어디서 그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아버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허락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이미 며느리로 받아 놓으시군 왜 매번 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윤석 씨는 뭐 젊어요? 윤석 씨 나이면 아무리 젊은 여자랑 결혼했어도 손주 못 볼 나이예요. 전 내지르고 싶은 말에 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 분위기 아시죠?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에게 말대꾸를 내질렀다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로 시할머니로부터 해서 고모들까지 모두 다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대요.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하셨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건데 이제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맏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조상들 볼 낯이 없다고요. 남편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 참고 듣다 막내 고모님까지 전화 왔을 땐 결국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했답니다. 와, 우리 집안이 보통은 아닌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이건 뭐 삼류 막장 드라마이나 나올 법한 시댁 정도도 아니라 거의 사랑과 전쟁급이네요.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다 늙어서 늦게나마 노총각 힘들게 장가갔는데 이러다가 저 이혼당하면 고모님들이 책임지실 거예요? 고모들이 저 데리고 살아줄 거 아니면 신경 끄세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이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으니 말하기 좋아하는 대단하신 종갓집에서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시댁에 또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명절날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면서 동석감을 인사시키겠다고 시댁에 왔죠.
그런데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와는 시댁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군요. 동서는 시동생보다 8살이나 어려서 이제 30이 막 된 변호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보다야 여러 면에서 조건이 좋았죠. 거기다가 이미 제가 결혼할 때 갔었던 한복집도 다녀왔는데 동서는 그 천연 솜 이불을 30채나 했답니다. 남으면 동네 어르신들 좀 나눠드리라고요. 시댁 어르신들은 둘째 며느리가 배포가 남다르다면서 너무 좋아하셨대요.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찍혀 있는데 더 비교를 당했죠. 역시 우리 준석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 어렵다는 변호사도 단박에 척척 해버리더니만 여자 보는 눈도 기가 막혀. 와, 둘 다 변호사면 둘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걔는 얼마나 잘나고 똑똑할 거야. 그러게 걔는 무조건 판검사 시켜야겠다. 집안 어르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질 않으셨죠. 저와 남편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굳이 저를 형님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제 팔짱까지 끼면서 애교를 막 피우면서요. 형님은 어쩜 이렇게 몸매가 좋으세요. 팔뚝 좀 봐. 이거 알통이에요? 너무 멋있다. 일부러 건강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 공부를 오래 해서 몸이 비실비실 근육이 하나도 없거든요. 부담스럽게 옆에 붙어서 앵앵거리는 게 뭔가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이 사람 말이 다 진심 같지 않고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요. 동서가 딱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떠드는데 하나도 진심 같아 보이질 않았어요. 아이고 운동 백나라면 뭐하니? 아무리 운동해봐야 젊은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 둘이 한 10살 차이 난다고 했나? 큰손주 며느리가 서울애라고 동안이라고 했더니만 둘째 손주 며느리의 뼈는 완전 아줌마네 아줌마야. 둘째 손주 며느린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겠다. 예상대로 동서는 너무 불편했어요. 어른들이 대놓고 외모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도 보란듯이 제 앞에 딱 붙어서 저더러 너무 동안이라고 칭찬 같지도 않은 칭찬을 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좋아요. 촉이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고요. 제 선입견인 줄은 몰라도 동서는 처음부터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물론 그냥 좀 애교도 많고 눈치가 없는 타입일 수도 있지만 명색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눈치도 없고 물색 없이 구는 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 봐야 시댁 어른들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전 일어나 일을 찾아서 했어요. 어른들이 다 드신 찻잔과 접시를 가져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비동서가 굳이 또 주방까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여기 뜨거운 물은 나오는 거죠? 저 사실 오기 전에 한옥이라길래 옛날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본 한옥 호텔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이 집은 진짜 그냥 오래된 옛날 집이네요. 여기 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앞에서는 살랑살랑 눈웃음을 치며 애교만 부리던 동서가 제 앞에선 팔짱을 끼고 서서 시댁의 오래된 집을 가지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만 은근슬쩍 이런저런 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고모님들은 본인 식구들이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되게 안 가시고 저렇게 죽치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까 형님도 보셨죠? 제 이불 좀 많이 샀다고 신나서 2채씩 가져가신다고 하시는 거요. 그냥 공짜면 무조건 좋아선. 역시 제가 본 모습이 맞았습니다. 동선 지금까지 어른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선 저보다 10살이 넘게 어렸으니 저와도 세대 차이가 날 텐데 저희 시댁 같은 분위기가 낯선 게 당연하니까요. 고모님들을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자제분들이랑 고모부님이 같이 이쪽으로 오실 거야. 여기가 큰 집이라 다 여기로 모이거든. 제 말에 동선 입을 쩍 벌렸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듯이요. 그러더니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는 제 팔을 또 붙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집안이 여기도 있었네요. 다 모이면 완전 주말 연속극 같겠어요. 우리 형님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겠어요.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형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물새가 없는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말이 많더라고요. 전 귀찮아서 대충 웃어 넘겼습니다. 나도 일이 바빠서 시댁 일에 잘 신경 못 써요. 그리고 꼭 며느리라고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도 변호사면 워낙 바쁠 텐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요. 전 나름 동서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처음에 다들 시부모님께 예쁨 받겠다고 애쓰려고 노력하느라 금방 지치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시댁은 보통 집안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훈수 두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어질 것 같아 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뜬금없이 제게 불똥이 튀더군요. 동서가 제가 한 소리를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뜬금없이 동선 저와 남편까지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죠. 줄 게 있다면서요. 신혼여행에서 가족들 선물을 사왔나 보다 싶었지만 저와 남편은 일이 바빠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으니 나중에 명절에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뾰로통해서는 이런 애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형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전 순간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서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싫고 말고 할 게 어디냐고요. 그러자 동선 제 말을 덥석 물며 그럼 꼭 오라고 성화였습니다. 전 일이 아무래도 바빠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싫은 티를 딱 내더라고요. 형님은 해도 너무하시네요. 형님, 저 변호사예요. 제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 넘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들 시댁 식구들 챙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매일 꼬박꼬박 퇴근 시간 맞춰가며 5일 근무하면서 편하게 세금 받으시는 공무원이 뭐가 바쁘다고 자꾸 바쁜 척을 하세요? 형님은 그렇게 시댁에 오기가 싫으세요?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형님은 시댁 오는 게 싫으신 것 같다고요. 동서는 말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빙빙 비꼬면서 하지도 않은 소리를 마음대로 모함하며 은근히 깔아뭉갰습니다. 할 수 없이 저와 남편은 시간을 맞춰 시댁에 갔어요. 동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사가지고 왔으면 저렇게까지 구나 싶어 이번만 제가 참아주자 싶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이 억지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의도로 그런 걸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동서는 전혀 좋은 의도로 저를 불러들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면세점에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명품 가방, 고모님들 스카프, 시아버지에게 드릴 양주까지 아주 알차게 사왔더라고요. 캐리어 하나를 아주 가득 채워서 왔어요. 그쯤 되니 저도 은근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에게 휴가까지 쓰고 오라길래 대단한 걸 사왔나 했더니 저와 남편은 달랑 와인 한 병이랑 현지 마트에서 산 과자가 다였습니다. 저와 남편 너무 당황했어요. 이럴 거면 서울에서 만나도 될 걸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가 저희를 부른 건 선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신혼여행 갔으면 둘이 신나게 놀다 오면 되지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냐고 연신 신나서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대답하는데 아주 기가 차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비싸기는요. 생각 같아선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저번에 형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적당히 하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전 동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뜬금없이 왜 나오고 도대체 제가 뭘 적당히 하라고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가 절 엿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거더라고요. 고모님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까 동서가 절 한번 흘낏 바라보더니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저와 나눴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은 형님이 시댁에는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안 된다고 알아서 적당히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전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알아챘죠. 동서는 절대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손이 동서인 절 갖고 놀고 물 먹이려고 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전 애써 동서에게 다가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어른들이 들으시면 충분히 오해하시지 않겠냐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뭐가 그렇게 웃긴지 갑자기 박수를 쳐대더니 깔깔 웃더라고요. 어머, 형님은 또 그걸 뭐하러 설명하고 그러세요. 제가 물색 없이 앞뒤 구분 못하고 시댁에서 혼자 신나게 나설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 다 아는걸요. 제가 사람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살면서 별의별 종류의 인간들을 다 만나봤지만 동서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대놓고 못되게 굴면 같이 못되게 굴고 욕이라도 질러주면 될 일이지만 사람은 은근히 가지고 놀면서 바보 만드니까 제가 나서면 더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억울했던 건 동서의 되먹지 못한 짓이 시 어른들에게 통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 오리 새끼인 저였으니 이때다 싶으셨겠죠. 그네, 너는 윗사람이라는 애가 도대체 아랫사람한테 뭐라고 가르쳤길래 어른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 며느리라는 게 어른 말에 제사에 오네 마네 도달면서 멋대로 떠들어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자기보다 잘난 어린 동서가 어른들한테 더 잘하고 예쁨 받는 게 시샘이 났나 보지. 졸지에 전 동서를 질투하는 대먹지 못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나서서 시부모님께 또 뭐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했지만 전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쿵쿵 빠르게 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괜한 소리를 듣자니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일로 시댁 어르신들의 눈밖에 난 게 더 확실해졌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정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셨습니다. 어른 10명가량이 먹은 식사 자리인데 저 혼자 하기엔 턱없이 많은 양이었죠. 평소 같으면 이걸 어떻게 혼자 하느냐고 했겠지만 그날은 저도 더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참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도우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너까지 들어가? 아이고, 내 자식 새끼 눈치 보여서 며느리한테 설거지도 못 시키네. 됐다. 네 마누라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둘 다 앉아있어. 더러워서 내가 하고 말지. 아이고, 우리 올케언니 평생만 며느리로 고생만 했는데 이제 며느리 좀 보고 쉬나 했더니만 고생이 끊이지를 않어.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건 뭐 제가 설거지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꼴이 됐더라고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동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고모님은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뻥하고 터질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하겠어요. 분명 제가 동서한테 같이 하자고 어깨를 건드린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동서는 배부르다면서 싹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고모님들이고 할머님이고 박장대소를 하시며 귀엽다고 야단이셨습니다. 거기다가 막내 며느리한테 명품 선물까지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면서 고모님 두 분이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농담까지 하셨죠. 결국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설거지 하겠다고요. 남편은 같이 하자고 성화였지만 제가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설거지가 뭐라고 이 야단을 치나 싶어서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제가 바쁜 와중에 굳이 휴가까지 내고 와서 와인 한 병 받겠다고 이 먼 시골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짜증이 났습니다. 동서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에게 이러는 걸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나왔더니만 동서는 일을 또 벌려놨더라고요. 다음 주에 시댁에 제사가 있다고 시아버지가 얘기를 꺼냈는데 동서는 불쑥 거기에 오겠다고 했나 봐요. 저희 친정은 제사를 안 지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동서는 온갖 아양을 떨며 애교를 떨었어요. 어쩜 마음씨도 예쁜데 말도 저렇게 곱게 할까? 우리 며느리가 와서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나지. 전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시간이 나면 석 달에 한 번은 제사 때 왔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음식 준비를 해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아무리 집안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그렇지 동서가 제사 한번 온다고 했다고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전 그냥 모든 게 다 서운했습니다. 제가 말은 무뚝뚝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은 바로바로 해야 하는 성미라 어른들 앞에서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 제 생각을 또박또박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막 결혼한 동서만 예뻐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 동선 애꿎은 절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미 어른들 앞에서 귀여움을 받을 거 혼자 다 받고 와선 저한테 제삿날 꼭 오라는 거예요. 형님은 그래도 제사 때 몇 번 와보셨으니까 음식 준비 같은 거 잘하시겠다. 이번에도 오셔서 저 도와주실 거죠? 형님 없으면 제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동서,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으면 동서 혼자 알아서 해. 왜 가만히 있는 나까지 끌어들여? 난 이미 시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을 만큼 듣고 제사 문제는 내가 올 수 있을 때만 오기로 했어. 동서는 본인이 몸까지 베베 꼬며 아양을 떨었는데 저에게 통하지 않자 곧바로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니만 엄청 고지곧대로시네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굳이 속에 있는 소리 그대로 해서 미움을 받아요? 그냥 어른들이 듣고 싶으신 대로 편하게 얘기해드리면 되지. 암튼 형님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되게 고지식하시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전 그냥 시댁 일인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총대를 매냐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일을 키워놓고 본인만 쏙 빠지는 전형적인 미꾸라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전 사실 동서에게 보란 듯이 제사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댁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하루 전에 시댁에 내려가게 됐죠. 굳이 일정이 맞아서 갈 수 있는데 동서가 좀 얄밉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제사에 안 가는 건 제 성격상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사 전날 밤이 되어 가는데 동서가 오질 않더라고요. 음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말이죠. 전 시어머니에게 동서는 왜 안 오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 말씀이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은 일이 많아서 못 오고 내일 새벽에나 일찍 내려온다고 했다네요. 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동서가 제게 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던지고 보는 거였어요. 제사를 한 번도 안 해봤네 어쩌네 하면서 궁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일찍 온다더니만 음식 준비 다 해놓으면 차릴 때만 와서 정말 제사 구경만 하고 간다는 거였어요. 동서는 작은 아버님 댁과 고모님 댁들까지 다 와서 제사상을 거의 다 차리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이 따로 없었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오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늦은 거 있죠? 일이 많았다니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큰 며느리가 어제 일찌감치 내려와서 거들어준 덕분에 수월하게 금방 끝났다. 네 형님한테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해. 그래, 우리 큰조카 며느리가 생각보다 손이 야물딱진 게 음식에 소질이 있더만 간도 딱딱 잘 보고. 웬일로 시어머니와 고모님이 저를 칭찬을 다 해주시더군요. 덕분에 언제나 어른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동서가 똥줄이 타는지 또 몸을 베베 꼬더군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시댁 어르신들 위해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넉넉히 100만 원 넣었어요. 동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른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죠. 역시 돈 잘 버는 며느리라 스케일이 다르다고 하셨고요. 이제 저 꼴도 보다 보니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동서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주방에 들어와서 제사상을 준비하고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어느새 또 저를 따라 들어왔더군요. 그러더니 금세 또 시비를 걸었어요. 형님, 곰인 줄 알았더니만 여우짓도 하실 줄 아시네요? 제사는 절대 안 오실 것처럼 가시더니만 은큼하게 전날 일찍 와서 음식 준비까지 다 하시고 그렇게 몸으로 때우고 점수 따시니까
기분 좋으세요? 동성 가만 보면 나사가 하나 정도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저런 머리로 어떻게 변호사가 된 건지 신기하기만 했죠. 동서, 혹시 애정결핍 아니야?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처럼 도대체 왜 그래? 난 시부모님한테 예쁨 받겠다고 아부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니까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으면 혼자 실컷 해. 어머, 형님 되게 웃긴다. 본인이 어른들한테 미움받으니까 괜히 날 애정결핍으로 모는 거예요? 나 어제 일 때문에 안 온 거 아니고 오기 싫어서 안 온 거예요. 세상에 시댁 제사 와서 일하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이건 아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애교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죠. 형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돈이 서열인 거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동서는 나사 하나가 빠진 게 맞았어요. 자기는 앞으로 절대 시댁 제사나 명절에 와서 일할 생각이 없답니다. 명품이나 돈 봉투만 주면 시부모님이고 할머님이고 다 잘했다고 좋아하시는데 힘들게 뭐하러 음식 만들고 일을 하냐요. 돈으로 하면 되는데요. 가만 보면 시골 촌동네 분들이라 그런지 참 단순해요. 일은 형님이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시부모님도 잘 챙기는데 제가 애교 좀 피고 돈 봉투 척척 드린다고 더 예뻐하잖아요. 그자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동서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 그대로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동서 말이 맞아. 그래, 돈이 서열이지. 자, 그럼 내가 동서가 건넨 돈 봉투에 딱 2배 바로 송금해 줄 테니까 동서 나한테 좀 맞자. 전 동서의 싸가지 없는 주둥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입술 바로 옆에 뺨을 날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동서 얼굴에 날려줬죠. 동서, 내 팔뚝 멋있다고 했지? 어때? 맞아보니까 일반인하고는 맛이 다르지? 사실 나도 나랏밥 먹는 사람이라 연봉이 1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너보다 안 꿀리거든? 이게 뭐야? 경찰대 교수? 형님,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냥 사무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이에요. 경찰대 졸업하고 현직에서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 제게 부탁했어요. 시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인 분들이다 보니 여자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결혼을 반대할 게 뻔하답니다.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충 공무원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엄연히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 수 없이 시댁에 제가 경찰이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침 사건을 맡은 경찰서 팀장이 제 경찰대의 친구였거든요. 없는 증거를 만들거나 법을 어기면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걱정한 것보다 빨리 해결이 돼서 고모님 포함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해 주시기도 하고요. 남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빨리 말할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일 때문에 내려온 거였고요. 고모님 댁 일로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덕분에 시댁에서의 제 입지가 한순간에 변하게 된 거죠. 그것도 모르고 동서는 제가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 보이니 괜한 셈을 내다가 지가 된통 당한 거죠. 나이 이래봬도 경찰대 출신의 현직 경찰대 교수야. 이 말인즉슨 경찰 쪽에 내가 모르는 인맥이 거의 없다는 거지. 내가 일부러 동서 면 세워주려고 말 안 했는데 동서 듣자 하니까 패소율이 높아서 로펌에서도 잘렸다며? 얼마 전에 개업했는데 사무실도 파리만 날리고? 제 말에 동서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저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작 변호사 경력 3년도 안 된 햇병아리 변호사. 그런 소문이야 몇 명 거쳐도 금방 알죠. 그날 이후 동서는 저만 보면 기가 죽어서 오줌을 질질 쌉니다. 동서가 맡은 사건은 웬만하면 저도 다 아는 사건이라 이겼는지 졌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에서의 제 입지도 달라졌어요. 시부모님도 더는 제가 일로 바빠서 제사에 못 간다고 하면 일절 참견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나란이라는 며느리인데 지금 제사가 문제냐? 우리 큰며느리 나쁜 놈들 많이 잡아라. 이제라도 제 정체를 밝혀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꽤 고달픈 시집살이가 될 뻔했습니다. 전 요즘 같으면 3시간씩 운전하고 매달 시댁 제사에 가도 별로 힘들 것 같지 않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